야, 김민호!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가게는 엄마한테 목숨과도 같은 가게야. 평생을 다 바친 가게라고. 처음부터 엄마가 날 안 자르고 약속했던 대로 가게를 나한테 물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가게 물려주고 아들은 모른 척 하는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널 자른 게 아니라 네가 3달도 못 버티고 네 발로 나간 거잖아. 그리고 선희 이모는 엄마랑 같이 30년 넘게 이 가게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야. 코로나 때 가게 월세도 못 낼 때 월세도 같이 나눠 내준 사람이라고. 엄마, 정신 좀 차려. 선희 이모는 직원이고 나는 엄마 아들이야. 내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가게 물려받으려고 고향에 왔는데 그런 아들을 내쫓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직원 이모한테 가게를 물려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허드레일 못하겠다고 했던 게 누군데 지금 와서 딴소리야? 설거지도 못하겠고 불판 가는 것도 못하겠고 손님들 상에 숯불 넣는 것도 뜨거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그러면서 무슨 수로 고깃집을 운영하겠다는 거냐고. 그런 건 직원들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잖아. 몸 쓰는 일은 직원이 하고 나는 머리 쓰는 일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사장이 직원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가게가 유지가 되는 거야. 네가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도 안 나왔든 손님들이 그런 거 신경이나 쓸 것 같아?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너한테 어떻게 가게를 물려줄 수 있겠니? 너라면 그렇게 하겠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옛말도 모르냐고. 엄마는 어떻게 된 게 다른 부모들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썩은 피보단 차라리 물이 더 나은 법이야.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둔 내 죄야 내 죄. 2번 다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네가 벌인 용서받지 못할 짓들. 무슨 일이 있어도 죄값받게 만들 거니까 명심하고 있어. 세상사 인과응보란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나고 자란 60대 후반 안미희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게 고깃집이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난했었던 저희는 맨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차릴 돈도 없어서 처음 길에서 노점상을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눈 한 번 감았다 떴더니 어느새 4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 있네요. 처음 노점상을 시작할 때부터 어엿한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지금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가씨!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여기서 장사를 할 거면 먼저 우리한테 허락부터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네. 누구신데 저희 가게에 와서 그러세요? 여기서 장사하면서 내가 누군지 몰라? 길에서 장사하면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장사하다니. 젊은 사람들이 배짱 하나는 좋네. 긴 말 할 거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올 테니까 돈 준비해놔. 네. 저희 지금 이 노점도 남편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산 거고 지금은 정말 땡전 한 푼 없어요. 아니 장사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할 거 아니야? 다음 달에 찾아왔는데 돈 준비 안 해놓으면 그땐 더 이상 말로 안 해. 당신 남편한테도 똑똑히 전해. 그럼 저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 몇 달만이라도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빌린 돈 갚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아가씨나 아가씨 남편이나 둘 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돈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자릿세를 뜯으러 오는 조직폭력배들부터 고기값과 술값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인간군상들을 만나게 되는 게 노점상이었죠.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칠 때도 많았지만
언젠가는 번듯한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을 꾸며 매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정말 저희 부부의 청춘을 다 바쳐서 장사를 했습니다. 1년에 명절 당일 딱 2번 쉬고 주말도 없이 노점을 운영했습니다. 피땀 흘려 장사를 해왔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노점상 생활 10년 만에 저희 부부도 드디어 작은 가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깔끔하지도 않은 실내 내관이었지만 저희 부부 인생의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저희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가게였지만 조금 아쉽게도 원하던 대로 대박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질 정도로 장사가 안 됐던 것도 아니고요. 비록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랑 딸을 공부시킬 수 있었고 대학도 보낼 수 있었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가게에 생각지 못했던 큰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라 많은 분들이 똑똑히 기억하시겠지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마스크를 못 구해서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가게들마다 인원 제한이 있어 자영업하는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코로나였습니다. 저희 가게도 정말 폐점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저희 고깃집은 아무래도 점심 손님들보다는 저녁에 술 한잔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가족 단위 손님보다는 직장인들끼리 저녁에 술 한잔 하러 오는 가게였는데 정말 손님이 뚝 끊기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정말 힘들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생각해 저희도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배달이었어요. 처음엔 중국집이나 치킨집들만 하는 게 배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심지어 커피 한 잔까지 배달이 되는 시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고기를 구워 포장 용기에 담아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대박이 났어요. 그때까지는 저희 부부랑 오래된 직원 동생 이렇게 3명이서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도 어느새 60 중반이고 직원 동생도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데 손님들이 밀려오니 정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사실상 가게 일에 손을 뗀 지 좀 됐었거든요.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뛰어다니니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발이 아파 도저히 잠에도 들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을 1명 더 구해야겠다 싶었죠. 저희 부부에겐 자식이 2명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째 딸은 서울에서 여행사를 다니다 코로나 때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쉬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죠. 때마침 딸이 집에 내려와 있으니 딸에게 용돈을 좀 줄 테니 가게 일을 잠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딸 요즘 공부는 잘 돼?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항상 힘냈으면 좋겠어. 응. 엄마, 직장도 잃고 집에서 다른 자격증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집중도 안 되고 요즘 너무 힘드네. 내가 일을 못해서 잘린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이 빠져. 그래도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좋은 일도 생길 거야. 엄마 아빠도 길에서 노점 상하다 작은 가게지만 고깃집 운영하면서 살고 있잖아.
요즘 공부가 잘 안 되면 기분 전환할 겸 가게 일 좀 도와주러 올래?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보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좀 움직이면 우울한 기분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엄마가 용돈도 챙겨줄게. 그럼 며칠만이라도 엄마 도와주러 가게에 좀 나가볼까? 나도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더 지치는 것 같아서 저녁에 알바라도 몇 시간 할까 고민 중이었거든. 알바할 거면 다른 가게에서 하지 말고 엄마 가게에서 하면 되지. 엄마가 잘 챙겨줄게.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이모도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마 친딸처럼 잘 대해줄 거야. 그럼 알겠어, 엄마.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돼? 손님들이 보통 점심시간대랑 저녁시간대에 몰리니까 오전 11시쯤까지 오면 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딸이 도와주러 오니 한결 수월하더군요. 사람 한 명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처음엔 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기분 전환 겸 일주일 정도만 가게 일을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딸이 제 생각보다 일을 잘했고 딸도 어느 정도 적성에 맞아 하는 것 같았어요. 고깃집 일이 힘들어서 사실 젊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면 며칠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숯불을 손님들 상에 넣어주는 일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제 딸은 정말 씩씩하게 잘 버텨내줬고 손님들한테도 너무 싹싹하게 잘해서 손님들이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딸을 한번 설득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계속 이 엄마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리고 딸이 제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저도 다른 욕심이 생겼거든요. 제가 앞으로 장사를 오래 해봤자 10년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딸이 원한다면 가게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쩌면 저희 부부가 운영해왔던 것보다 더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딸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제대로 가게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코로나도 드디어 끝이 났고 저희 식당도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배달 손님들뿐만 아니라 가게에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다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때쯤 우리 가게가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가게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찾는 가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20대 대학생들부터 30대 우리 자식 또래 손님들이 찾아 주시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가게가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게가 그렇게 특출난 것도 없는데 인터넷에서 왜 유명해졌는지 찾아봤더니 오래된 노포라고 유명세를 탔다더군요. 몇십 년 된 허름한 가게들을 노포라고 부른다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감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이걸 노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리를 했어도 진작에 했었어야 해요. 수리도 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장사를 더 해봤자 길어야 10년이라는 생각에 피일차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게에 그런 허름한 느낌이 뜻하지 않은 대박을 가져다 준 거였죠. 저희 가게 앞에 손님들이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게 되리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 40여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사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매달 손님들만 쳐내기에도 너무 바쁜데 가게를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줄을 서 있으니 마음만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아들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말했거나 저희 남편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들이 전화를 와서 요새 가게가 많이 바쁘다던데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엄마 요즘 가게에 손님들이 많아져서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괜찮아? 민호야. 요즘 갑자기 손님들이 많아져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몸이 힘들긴 힘드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회복이 안 돼. 민지가 도와주는데도 많이 힘들어. 아빠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 직원 한 명 더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직원 한 명 더 뽑긴 해야 하는데 가게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면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고. 비슷한 시급 받는 거면 손님 없는 곳에서 편하게 일하고 싶은 거겠지. 엄마도 이해해. 같은 돈 받는 거면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런데 엄마랑 선희 이모 그리고 민지까지 여자만 3명이잖아. 남자 직원이 한 명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나 지금 일하는 회사 곧 그만둘 생각이거든. 아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매일같이 야근해야 하고 야근 안 하면 회식 따라가야 하고 직원들 수준도 떨어져서 어휴 도저히 그 인간들하고는 같이 직장 생활 못하겠어. 나도 잠시 고향에 내려가서 가게 일 좀 도와줄게. 너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 엄마가 정말 고마운데 엄마 생각엔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직장에 다니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자영업보다 안정적이잖아. 나도 혼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엄마 밑에서 일하다가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2호점을 차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인터넷에서도 유명해지고 하는 거 보니까 2호점 차리면 내가 직장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잘 벌 것 같기도 하고. 민호야, 장사라는 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야. 지금 잠시 인터넷에서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지만 한 달 뒤에도 계속 이러리란 보장이 없는 게 장사고 자영업이야. 엄마 생각엔 그냥 회사 생활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의 사표는 벌써 던져놨어. 내가 그래도 대학교도 나오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했으니까 엄마 가게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한번 믿어줘. 저는 정말 가게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한 평생을 함께한 가게였으니 저희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는 딸이 가게 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분신과도 같은 이 가게를 우리 딸이 물려받아서 이 가게가 더 번창하고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식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걸 보니 자영업보다 돈은 적게 벌더라도 안정적인 게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장 한 달 뒤, 2달 뒤에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은 안 가지고 살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딸이 가게 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뻤던 것도 맞지만 아들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정말 말리고 싶은 것도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더 말려봤지만 결국 저희 첫째 민호도 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둘째 민지처럼 첫째 민호도 열심히 일을 해줄 거라 기대를 했지만 전혀 제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걸까요? 저랑 같이 평생을 동고동락했고 곧 환갑이 되는 직원 동생 선희,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첫째 아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도 2달 넘게 일을 했으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데 제가 입을 대기 전까지 늘 멀뚱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야단도 치고 싶었지만 아들 기가 죽을까봐 꾹 참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국 가게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민호야, 너 여기 앉아봐. 엄마가 너 왜 부른지 알지? 응, 엄마가 먼저 나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왜 불렀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선희 이모한테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엄마가 다 알고 부른 거니까 왜 그랬는지 사실대로 얘기해. 선희 이모가 그걸 또 엄마한테 고자질한 거야? 너 선희 이모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선희 이모가 불판 좀 갈아라고 시켰더니 너한테 명령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내가 못할 말했어. 엄마가 사장이고 난 엄마 아들이잖아. 선희 이모가 나보다 이 가게에서 오래 일했어도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면 안 되지. 결국 이 가게 물려받을 사람은 나인데 나중에 내가 사장이 됐어도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할 거야. 이참에 누가 더 윗사람인지 확실하게 해둬야지.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누가 너한테 이 가게 물려준대? 네가 우리 가게 와서 일하는 꼴 좀 봐. 엄마가 가게에 있는데도 일을 이따위로 하는데 어떻게 너한테 가게를 맡기겠어? 그리고 선희 이모한테 가서 당장 사과해. 너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선희 이모가 엄마 아빠랑 같이 일해온 세월이 30년이야. 너보다 훨씬 우리 가게에 대해서 잘 알고 가게가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가게를 위해서 희생해온 사람인데 너가 우리 가게에 온 지 고작 얼마 됐다고 엄마도 평생 해본 적 없는 갑질을 하고 있어. 저희가 노점상을 하다 처음 가게를 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처음 고깃집을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평생을 함께 해온 선이었어요. 선이도 내일 모레 60이 되는데 새파랗게 어린 저희 아들이 선이에게 갑질을 했다니 정말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더군요. 어떻게 보면 가게 운영에 있어서는 저는 저희 남편보다도 선이를 더 믿고 의지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가게가 휘청거릴 때 심지어 가게 월세도 같이 나눠서 내주었던 사람이 선이었어요. 항상 가슴속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갑질을 했다고 하니 너무 미안해서 차마 고개를 못 들겠더군요. 저희 아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2호점을 얼른 차려서 사장 노릇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가게 일을 배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몸으로 일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야 하는 게 장사일인데 어찌나 몸을 쓰기 싫어하던지 아들이 아니었으면 잘라도 진작에 잘랐을 거예요. 매일같이 일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보더군요. 엄마, 내가 언제까지 가게에서 허드레일만 해야 해? 내가 이러려고 고향에 내려온 거 아니라고! 민호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가게에서 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런 말을 꺼내는 거니? 그리고 허드레일이라니? 음식들 서빙하고 불판 바꾸고 숯불 넣고 설거지하는 일들이 허드레일이라는 거야? 그럼 그게 허드레일이지 다른 게 허드레일이야? 이럴 거면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랑 다르게 뭐냐고! 네 말대로 2호점을 차렸어.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야. 넌 앉아서 놀고 직원들 뽑아놓고 직원들한테만 시킬 생각이야? 사장이 직접 안 움직이면 절대 가게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거 몰라? 아니, 나는 대학교도 나오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도 일하다 내려온 사람이잖아.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몸쓰는 일을 해야 돼? 나는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내려온 거지. 직접 몸쓰는 일을 하러 내려온 게 아니라고. 대학 나온 거랑 네가 몸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자영업 하는데 너가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건 손님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어. 대학 나왔다는 그런 얄팍한 자존심 못 버릴 거면 더 이상 너 데리고 일할 순 없으니까 짐 싸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던지
가게에서 밑바닥부터 배우던지 네가 선택해. 첫째 아들은 결국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며 더 이상 저희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산다면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잔소리를 하자 듣기도 싫다는 표정을 지으며 곧장 짐을 싸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더군요. 사실 아들이 가게에 안 나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어차피 가게에 나와도 일도 안 하고 멍하게 시간만 보내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몇 달 뒤 여전히 매일같이 줄을 서고 있는 손님들을 보고 저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바로 2호점을 차리게 된 거죠. 원래 1호점을 조금 확장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에 가보니 마땅한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규모로 5분 정도 거리에 2호점을 차리게 됐습니다. 1호점은 저와 딸이 운영하고 2호점은 직원 동생 선이한테 맡기게 됐어요. 코로나 때 가게 월세까지 같이 내주고 평생을 함께 해온 선이한테 작은 보답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선이도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힘들만도 한데 이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2호점 수익을 저와 나눠 가지게 되니 더 열심히 일을 해주더군요. 2호점에 추가로 직원을 뽑는 것도 모두 직원 동생 선이가 알아서 하고 저는 가게를 차리는데 제 돈이 들어갔으니 수익의 일부분만 가져오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2호점을 차리고도 한동안은 계속 장사가 잘 됐습니다. 혹시 손님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너무 걱정했는데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2호점의 손님이 뚝 줄어들더군요. 그래서 혹시 직원 동생 선이가 2호점을 오픈하며 요리법을 바꿨나 싶어 직접 가서 먹어봐도 전혀 변한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손님이 없던 것도 아니고 있던 손님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끊기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귀신같이 손님이 끊기니 하루하루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며 휴대폰을 가지고 오더군요. 그러고는 2호점에 달린 리뷰들을 보여주는데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온통 1점짜리 리뷰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선이 이모가 차린 2호점에 갑자기 저번 달부터 1점짜리 악성 리뷰들이 계속 달리고 있어. 아니 왜 그런 거야? 선이가 절대 그렇게 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아닌데 뭐가 문제길래 그러는 거야? 아니 2호점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 절대 가지 마라. 이런 리뷰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달리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서 리뷰들을 자세히 봤거든? 이거 리뷰 쓴 사람 아이디가 다 비슷한 거야. 이거 분명히 누가 일부러 이러는 거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 진짜 1점짜리 리뷰를 쓴 사람들 닉네임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분명히 누군가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 근처에 새로 생긴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2호점 주위에 다른 고깃집이 없습니다. 기존에 장사 잘하고 있던 고깃집이 있었다면 저희도 부담스러워 근처에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일단 선이한테도 이 사실을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곧장 2호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런 악성 리뷰들을 쓰는 건지 찾아내고 싶어서 하루 종일 2호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런 리뷰들을 쓴 사람이 누군지 찾아낼 방법이 있을 리가 없었죠.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터지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다투고 서울에 다시 올라간 이후로 처음 오는 아들 전화였습니다. 엄마! 민지한테 소식 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가게에 없으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되잖아요. 민호야, 너가 있든 없든 엄마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으면 좋겠어. 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는 너가 너무 걱정이 된다. 아니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민지랑 선희 이모보다 머리는 훨씬 똑똑하다니까요. 이제는 그냥 무식하게 가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대학도 나온 사람이 머리를 쓰면서 똑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절대 2호점 못 내주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선희 이모한테는 2호점을 내주신 거예요? 제가 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다 못 마쳤어도 우리 가족이 밥 굶는 일 없이 잘만 운영해왔어. 장사하는데 쓸데없이 자꾸 대학 얘기가 왜 나오는 거니? 전화해서 엄마를 위로는 못해줄 망정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어. 그만 끊는다. 너랑 더 할 말 없어. 엄마한테 위로는 못 해주고 본인을 자른 채 탓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울적했던 기분이 더 울적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선희도 그렇고 둘 다 멍하니 가게에 앉아 있는데 그때 배달 주문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희가 갑자기 이 사람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실 배달 주문이 들어와도 점주 입장에서는 손님들 아이디나 닉네임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시켰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잘 시키지 않는 메뉴에 추가 메뉴 구성까지 한두 달 전부터 항상 똑같이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는 직감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가게 인근에 있는 모텔을 돌아다니며 주문을 시킨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우리 가게에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배달해주는 아저씨를 따로 부르지 않고 직원 동생 차를 타고 직접 배달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한테 왜 자꾸 별점 1점짜리 리뷰들을 악의적으로 다느냐, 항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진상 손님들에게는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지난 40여 년 장사를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이 들어온 모텔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겁이 많은 성격이라 그런지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 시킨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 너 설마 혹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민호야! 서울에 있어야 할 네가 여기서 왜 엄마 가게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오늘 회사에서 여기로 출장 가라고 해서 고향에 온 김에 한번 시켜 먹어봤어. 엄마한테 너 다시 취직했다는 말도 없었잖아. 너 아직 일 쉬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게 사실 저번 주에 다시 다른 회사에 취직했거든. 그럼 오늘 말고 2달 전부터 지금까지 시켰던 주문들은 뭐야? 2달 전부터 일주일에 몇 번씩 주문시켰었잖아.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주문시키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리고 엄마 가게 음식 먹고 싶으면 그냥 엄마 가게에 오면 되는 걸. 왜 네가 따로 주문을 한 거냐고. 엄마한테 자꾸 거짓말하지 마. 도대체 왜 별점 1점짜리 리뷰들을 남기면서 음식 맛이 변했니?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한 거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라는 녀석이.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겠지? 나 엄마랑 더 할 말 없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따지면서 물어보지 마. 아니,
엄마, 솔직한 말로 내가 내 돈으로 음식 주문시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리뷰 적겠다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내 돈 주고 시킨 거야. 엄마한테 공짜로 얻어먹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리뷰에 무슨 소리를 적든 다 내 마음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너 진짜 엄마랑 선 이모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우리가 너한테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아들이라는 녀석이 자기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런 천하의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게 내 아들이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때까지 진짜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2호점에 의도적으로 악성 리뷰들을 달고 손님을 뚝 끊기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간이 우리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오히려 너무 서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노점상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했던 기억들도 스쳐 지나가고 정말 나 자신을 희생해가며 자식들한테만큼은 잘해주려고 평생 노력해왔는데 어떻게 그런 엄마 등 뒤에 칼을 꽂을 수가 있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서럽고 슬펐습니다. 애초에 엄마가 가게에서 날 자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2호점을 나한테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선희 이모한테 2호점을 줘서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드냐고. 선이가 자격이 없긴 왜 없어? 누구보다 2호점 차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이야. 네가 선이보다 우리 가게에 대해서 잘 알아? 엄마 가게 도와주러 온다더니 3달도 못 버티고 도망간 게 너 아니었어? 그러면서 무슨 2호점을 물려받겠다는 거야? 엄마, 정신 좀 차려. 선희 이모는 직원이고 나는 엄마 아들이야. 그러는 엄마는 아들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2호점 좀 차려보겠다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런 아들을 쫓아내고 선희 이모한테 2호점을 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민호야, 너야말로 제발 정신 좀 차려. 선희 이모는 엄마랑 30년 가까이 같이 일을 해온 사람이고 정말 너 못지않게 엄마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쫓아낸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더는 일을 못하겠다며? 설거지도 못하겠고 불판 가는 것도 못하겠고 손님들 상에 숯불 넣는 것도 뜨거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그러면서 무슨 수로 고깃집을 운영하겠다는 거냐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직원들 뽑아서 직원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들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옛말도 모르냐고. 썩은 피보단 차라리 물이 더 나은 법이야.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둔 내 죄야 내 죄. 내가 엄마 가게에서 잠시 일할 때도 엄마는 항상 선희 이모 편만 들었잖아. 내가 선희 이모한테 한 소리 했다고 얼마나 나를 무안하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한테 혼을 좀 냈다고 앙심을 품고 이런 몹쓸 짓을 벌였다는 거야? 민호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더 이상은 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2번 다시 엄마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집에도 찾아오지 말고 가게에도 얼씬거리지 마.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네가 벌인 용서받지 못할 짓들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의 처벌을 받게 만들 거니까 이 엄마를 원망하지 마렴. 세상사 인과응보란다.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아들과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제가 겁만 조금 주고 얼마 안 지나 고소를 취하해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런 연락도 없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자 그때서야 깜짝 놀라 저희 딸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야,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데 제발 엄마한테 대신 말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오빠가 무슨 낯짝으로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나한테까지 전화를 거는 거야? 부모님이랑 선희 이모가 40년 넘게 평생을 고생하며 만들어 놓은 가게를 작정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했으면서 무슨 염치로 전화를 건 거냐고. 아들인 나보다 선희 이모를 더 챙기는 것 같길래 너무 질투가 나서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엄마한테 오빠가 합의를 좀 보고 싶어 한다고 꼭 좀 전해줘.
합의? 엄마한테 오빠가 합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달라고?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엄마가 오빠한테 합의금을 받으려고 오빠를 고소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돈 없어도 엄마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제발 철 좀 들어. 맨날 자기 입으로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는 머리가 안 돌아갈 수가 있어. 민지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근데 너도 용돈 필요하지 않아? 엄마하고 오빠하고 합의보게 도와주면 오빠가 너한테 진짜 용돈 두둑히 챙겨줄게. 너도 오빠가 전과자가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치? 진짜 너가 섭섭하지 않게 넉넉하게 돈 챙겨줄 테니까 엄마하고 오빠하고 만날 수 있게 자리 한 번만 마련해줘. 야, 김민호.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돈으로 합의 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미안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야. 자식이 돼서 부모 등에 칼을 꽂아버렸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부터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엄마랑 선희 이모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얼마면 합의를 할 수 있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진짜 언제 사람 될래? 경찰이 본격적으로 아들을 조사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따로 알바까지 고용해서 악의적인 리뷰들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2호점에 방문해서 주문시킨 고기들을 제대로 굽지도 않고 다 남기고 갔던 손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제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참에 아들의 저런 못된 버릇과 마음씨를 고쳐놓지 않으면 분명 앞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부모인데 아들한테 너무 매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한테 당한 배신감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말대로 아들이 내 자식이니 평생을 함께 해온 직원 동생에게 갑질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2호점을 차려주고 그렇게 무조건 아들이라고 감싸도는 건 정말 부모로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 결정이 맞다고 공감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한테 받은 큰 상처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댓글로 위로의 한마디를 적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말 못할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인생 이야기 운영자분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신 것을 보니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걸 차례상이라고 차려놓은 거야?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그렇지, 명절 차례상을 어떻게 이따위로 차릴 수가 있어? 어머니, 저도 나이가 벌써 65이고 손목, 발목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젊은 때처럼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이번부터는 다른 집들처럼 조금 간소하게 준비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아무리 간소하게 차려도 그렇지, 어디 상놈의 집안도 아니고 이런 근본 없는 차례상을 차려놓으면 어떡해? 어머니, 이 정도 준비했으면 그래도 다른 집들보다는 훨씬 잘 차린 편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한들 정말 말세야 말세. 내가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조상님들이 명절날이라고 찾아왔더니 이 따위로 대접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너한텐 이 집안의 전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어머니, 자꾸 전통 하시는데 조선시대 때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간소하게 차렸대요. 그 주둥아리 닥치지 못해. 너희 같은 상놈의 집안 출신들은 그렇게 해왔는지 몰라도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끝까지 지켜야 할 전통과 예법이라는 게 있는 법이라고. 아니 어머니, 제가 상놈의 집안 출신이라는 거세요? 가만히 있는 저희 집안을 왜 들먹거리세요? 제가 차례상을 안 차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른 집들보다 훨씬 잘 차린 건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모든 집안이 상놈의 집안이라는 말씀이세요? 너하곤 더 이상 할 말 없다. 우리 손주 며느리 어딨어? 너가 우리 손주 며느리 혜민이구나. 앞으론 너희 시모 대신 네가 명절 음식들 다 하게 될 거야. 이게 다 못난 너희 시모 때문이니까 날 원망하지 마렴. 어머니, 저희 며느리가 이런 고생하려고 저희 아들이랑 결혼한 줄 아세요? 저희 며느리한테만큼은 제가 40년 넘게 겪은 이런 고생들 대물림 시킬 생각 없으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손주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으면 너부터 똑바로 했어야지. 손주 며느리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너부터 우리 집안의 전통을 싹 무시하고 너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손주 며느리가 도대체 뭘 배우겠냐? 이 말이야?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어디서 우리 손주 며느리까지 망치려고 들어?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린 건지. 어휴, 요즘 시대에 어느 손주 며느리가 제사랑 명절 때마다 수십 가지 음식들을 만들겠어요? 지금 2024년이에요. 2024년, 1954년도 아니고 1964년도 아니라고요. 손주 며느리는 이 할머니 말 똑똑히 들어. 이 할머니가 저 못난 너희 시모 대신 직접 이 집안의 전통이랑 예절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 잘 배워두도록 해. 엇나간 건 너희 시모 하나면 충분해. 어머니 이 집안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온 건 저랑 저희 형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왜 젊은 손주 며느리까지 고생을 못 시켜서 안달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 집안에 시집 오신 거잖아요. 어머니도 원래 이 집안 사람 아니고 저희처럼 시집 오신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손주 며느리까지 못 잡아먹어서 그러시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김숙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올해도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일어난 어이없고 분통 터지는 일 때문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즐거워야 할 추석을 이렇게 불편하게 보내게 됐는지 불쌍한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올해 초 설 연휴 때였습니다. 다른 어느 명절 연휴 때처럼 그날도 시댁에 가서 차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형님이 한 분 계시지만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몇 년 전부터는 저 혼자 차례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시집을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이 저는 음식을 만들고 남자들은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집 왔던 20대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저도 어느새 환갑이 넘었고 게다가 형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차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손목이며 발목이며 하나 둘씩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거기 누워서 TV만 보지 말고 나와서 나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 당신 바쁜데 괜히 내가 방해만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거는 안 시킬 테니까 와서 좀 도와줘. 손목이 아파서 들지도 못하겠어.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TV 보던 것만 마저 보고 도와주러 갈게. TV는 이따 집에 가서 봐도 되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지금 중요한 장면이라고. 진짜 딱 5분만 기다려봐. 5분만 있다가 도와주러 갈게. 남편이 이럴 줄 알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도와달라는 부탁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차례 음식을 만들어 왔던 저였습니다.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어렵게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봤더니 역시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남편이었죠. 제가 남편을 빤히 쳐다보든 말든 계속해서
TV로 축구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계속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 나 그냥 집에 간다? 다른 집들은 말 안 해도 남편이 먼저 도와줄 거 없냐고 발 뻗고 나서던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들은 척 만척이야. 아니, 도와준다니까. 누가 안 도와준대? 지금 이 장면들만 보고 간다고? 당신도 내가 축구 좋아하는 거 잘 알잖아. 축구는 이따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보면 되잖아. 며칠 전에도 손목 아파서 주사 맞고 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알겠다고. 5분만 좀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제가 몇 번을 더 보채도 남편은 끝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TV 잘 보고 있던 자기를 왜 귀찮게 만드냐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밉상짓만 골라 하는 남편보다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든 건 여전히 못 들은 척 TV로 축구를 보고 있던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형님은 동서지간이지만 참 잘 지내왔어요. 동서지간에 이 정도로 잘 지내는 집은 정말 드물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0이 다 돼가는 시모와 손 하나가 딱 안 하는 아주버님이 제사 문제와 명절날 차례 음식 문제로 형님과 저를 몇십 년 동안 괴롭혀왔거든요. 형님과 저는 그럴 때마다 똘똘 뭉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님이 몸이 괜찮으셨을 때는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어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게 덜 힘들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며 힘을 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신 이후로 저 혼자서 제사 음식을 하고 혼자서 명절 차례상을 만드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주버님이실 텐데 제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들을 듣고도 멍하니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지간한 사람이었으면 먼저 도와줄 게 없냐고 물어봤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결국 TV를 5분 더 보고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별로 도와줄 것도 없어 보이구만. 여기 부침개 좀 뒤집어줘. 그 정도는 할 순 있잖아. 내가 뭐 이런 건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내가 하다가 잘못해서 탁이라도 해봐. 그걸 누가 먹어? 결국 버려야 하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도와준 걸 자랑이라고 떠드는 거야? 그냥 계란 뒤집듯이 뒤집기만 하면 돼. 이왕 도와줄 거면 좀 기분 좋게 도와주면 탈이라도 나는 걸까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귀찮다는 뚱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진철아, 네가 왜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 우리 마누라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부침개나 뒤집고 있어. 엄마도 한번 시켜본 적 없는 집안일을 왜 네가 하고 있냐니까는. 어서 들어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서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 법이야. 친구들 남편들은 예전부터 다 도와줬다고 툴툴대니깐 내가 어쩌겠어? 지금 안 도와줬다가 집에 가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차라리 그냥 지금 도와주는 게 더 속 시원할 것 같아. 진철아, 얼른 나가라니까. 너 집에서도 이렇게 가장 대우도 못 받으면서 사는 거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어? 정말 엄마 속 뒤집어져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알겠어.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냥 TV 보고 있는다니까. 괜히 나보고 도와달라 해서 한 소리 듣게 만드네. 시모와 남편이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저는 손을 놓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내 귀로 들은 게 맞는 건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시니깐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요리사들은 대부분 남자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따지고 싶었지만 괜히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속으로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남편 보고 요리를 직접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손목이 많이 안 좋으니 부침개만 좀 뒤집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참 서럽더군요. 며느라,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고 해도 너희 남편한테 주방 일을 시켜서야 되겠어? 얘가 이때까진 안 이러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어디서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다마. 우리 집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2번 다시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아니 어머니 저도 나이가 60 중반인데 요즘 애들이라뇨. 저도 진작 환갑이 넘었는데 형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 하셔서 저 혼자 제사상이랑 차례상 차린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저희 남편한테 부침개 좀 뒤집어 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며느리 중에 너 혼자만 차례상 준비하는 거니?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해온 건데 너가 뭔데 그 전통을 없애려고 들어? 어머니, 요즘 어느 집안에서 남자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서 TV만 보고 있다고 그러세요? 지금 2024년이에요. 2024년, 1964년도 아니고 1974년도 아니고 2024년이라고요. 저도 60이 훌쩍 넘었는데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더 이상은 혼자서 이 많은 음식들 못하겠어요. 어머, 얘 좀 보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또박또박 말대답을 했다고 성질을 부여? 너도 이제 좀 컸다 이거야? 네, 저도 클 만큼 컸어요. 저도 나이가 65인데 이제는 할 말 좀 하고 살아야겠어요. 남자들 주방일 안 시킬 거면 그럼 어머니라도 저를 좀 도와주시던가요. 어머니께서는 형님이랑 저랑 이 집의 며느리로 온 다음부터 음식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때 그래봐야 50 조금 넘으셨던 거 아니세요? 전 65이라고요, 65.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어머니한테 달려들 생각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그동안 꾹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한테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데 환갑이 넘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스스로 헷갈리기까지 하더군요. 부엌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재수씨,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재수씨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예요. 빨리 저희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아니요, 전 사과 못하겠어요. 제가 어디 못할 말을 했나요? 형님께서야 몸이 안 좋으셔서 음식 못하시는 거 100번 1000번 이해해요. 그러면 아주버님께서라도 솔선수범해서 저희 남편 데리고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누워서 TV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라고요? 제사랑 차례상 해봤자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래요? 1년에 고작 5일이에요. 제사 3번에 추석, 설날 2번, 꼴랑 해봤자 1년에 5번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TV에 나오는 종갓집 며느리들은 1년에 제사를 20번도 넘게 지내던데 재수씨는 어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분들이 1년의 제사를 20번 지내든 100번 지내든 저도 힘들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겠죠? 왜 다 같이 보내는 명절 연휴인데 모든 준비는 제가 독박 쓰고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엄마랑 형한테 너무 소리 지르고 그러지는 마. 당신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도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도 이 집에 결혼 와서 40년 가까이 참고 지냈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며느리한테만 음식하라 독박 씌우는 집이 어딨다고 그래? 나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 못하겠으니까 어머니랑 아주버님이랑 당신이랑 셋이서 음식을 만들든 어디서 시켜 먹든 알아서 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음식하던 거 다 내팽개쳐놓고 집에라도 간다는 거야? 그래. 조선시대 때 종을 부려도 이렇게는 안 부렸을 거야.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갈 거니까 당신은 거기 누워서 TV나 마저 보던지 음식을 하던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2번 다시 재산이 차례니 시댁에 얼씬도 하고 싶지 않은 게 그때 당시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시모 앞에서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참고 살아온 세월이 40여 년입니다. 40년 가까이 한 번도 말대꾸고 하지 않고 묵묵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 말을 따라왔던 저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하고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고 쥐죽은 듯 지내왔던 지난 4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시대도 변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집을 왔을 때부터 아주 제사에 환장하는 유별난 집안이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기리는 제사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사를 지내며 먼저 돌아가신 분들과의 추억도 생각하고 그분들을 추모해주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손들끼리 모여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 친구들 중에 제사랑 명절 때마다 다 먹지도 못할 수십 가지의 음식을 차려왔던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같이 나이가 들면서 제사를 많이 줄이고 간소하게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제사라는 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러다 나이 70이 돼서도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겠구나 싶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별다른 왕래도 없이 몇 달을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먼저 저한테 연락 오신 적이 없었고 심지어 저희 아들 결혼식 때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주 결혼식인데 아무런 말도 없으신 걸 보고 정말 너무하시다 싶더군요. 이제는 정말 시어머니와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저와 시어머니의 불편한 관계를 중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와서 30년 넘게 같이 고생을 했던 형님이었죠.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제사와 차례 음식 만들 때 참석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전혀 미운 감정은 없었어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오히려 저보다 더 고생을 했던 게 저희 형님이셨거든요. 동서 요즘 어떻게 지내? 형님 잘 지내시죠? 저야 뭐 늘 똑같아요. 밥하고 산책 좀 나갔다가 집에서 책도 좀 읽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번 설날 때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내가 걱정이 돼서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내가 누구보다 동서 심정을 잘 이해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몸이 괜찮았으면 동서한테 좀 쉬어라 하고 내가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랑 저랑 이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사나 차례 때 다른 집처럼 평범하게 음식을 준비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정말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 음식을 수십 가지 만들어라 하는데 젊을 때야 꾹 참으면서 했다지만 이젠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 제사 음식 가짓수를 좀 줄이자고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그냥 알겠다고 하실 분이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벌컥 내시긴 내셨는데 뭐 어쩌겠어? 동서가 제사랑 명절 때 참석 안 한다고 하면 음식을 할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 이제 그 많은 음식들 만들 사람이 없다고 하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집안도 다른 집처럼 음식을 좀 간소하게 차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나한테도 애가 이상해졌다고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 그러곤 어디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젠 신경도 안 쓰실 거래. 저희 마음대로 하라는 게 진짜 저희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 마음대로 차렸다가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추석 때는 동서 집에서 차례를 지내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저희 집에서요? 시어머니께서 음식 준비하는 거 보고 또 한 소리 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명절 전날 동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명절 당일날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올게. 그게 낫지 않겠어? 동서도 기분이 많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고 연세도 많으신데 아예 인연을 끊을 순 없잖아.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도와줄게. 형님 몸이 지금 그러신데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안 그래도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라 처음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음식 해 먹고 시간 보내려고 했었는데 형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 저도 모른 척 하고 있을 순 없겠네요. 그럼 형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차례 지내도록 해요. 근데 형님도 아시다시피 어머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음식 많이 만들지는 못해요. 사실 이번 추석은 몇 달 전 결혼한 우리 아들 수영이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명절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멀리서 우리 부부를 보러 내려오니 간단하게 음식을 해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죠. 명절 차례상은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알아서 만드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저와 각별한 사이인 형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 어쩔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물론 그동안 시댁에서 만들던 만큼 생고생을 하며 수십 가지 가까이 되는 음식을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 최대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번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며칠 전 추석 전날이었어요. 추석 전날이니 장도 미리 다 봐놓고 화요일 추석 당일 새벽부터 우리 가족들이 먹을 음식 겸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 생각은 없어서 당일 새벽에 준비하면 충분하다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을 했고 곧 이어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차린 음식들이었지만 분명 시어머니께서는 만족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음식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한 소리 하실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고 나름대로 좋게 잘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놀랄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이걸 차례상이라고 차려놓은 거야? 어머니 저도 몸이 안 좋고 동서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예전만큼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진 못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이번 추석 때는 동서 집에서 차례 지내는 대신 다른 집처럼 음식을 좀 간소하게 차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간소하게 차리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어디 상놈의 집안도 아니고 이런 근본 없는 차례상을 차려놓으면 어떡해? 어머니, 다른 집들은 예전부터 다들 이 정도로만 차려왔어요. 저희 집안만 유독 음식을 많이 해왔던 거라고요. 시대가 벌써 많이 변했는데 저희도 다른 집들처럼 저희가 먹을 음식 정도만 하고 다 같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면 안 될까요? 아이고,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러는 거냐? 조상님들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구나. 정말 말세야 말세. 내가 정말 돌아가신 어른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 어머니 자꾸 전통 하시는데 조선시대 때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간소하게 차렸대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리는 걸로 바뀌어서 조용히 못해. 자꾸 어디서 입을 놀리고 있는 거야? 너희 같은 상놈의 집안 출신은 어떤지 몰라도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는 법이라고. 조상님들이 지금 이 차례상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기껏 명절이라고 찾아왔더니 이 따위로 대접하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이 말이야. 아니 어머니, 상놈의 집안 출신이라니요? 왜 저희 집안을 들먹거리시는 거예요? 그럼 명절 때 차례 안 지내고 여행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놈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집들도 명절 때 이 정도만 차려서 같이 음식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고요. 이 집안 말고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안이 다 상놈의 집안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준비해 놓은 차례상을 보더니 시모가 정말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성의 없이 음식을 준비한 건 정말 아니에요. 아들이 처음 며느리 데리고 오는 명절인데 제가 정말 성의 없이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우리 가족이랑 형님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넉넉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들여 준비를 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성에 차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다 못 먹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찾아오는 조상님들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휘황찬란하게 차례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깐요. 재수씨,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안에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차렸던 차례상이랑 오늘 재수씨가 준비하신 차례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머니께서 화가 안 나시겠어요? 당신은 좀 조용히 해. 내가 진짜 동서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야단치려고 나섰지만 형님께서 한마디 하자 금세 풀이 죽으시더군요. 사실 형님네 집안에서 지금까지 가장 노릇을 했던 건 형님이셨거든요. 아주버님께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빚까지 지고 집안을 먹여 살렸던 게 저희 형님이셨으니깐요. 시어머니께서도 그걸 잘 아시니까 저희 형님한테까지는 뭐라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소란이 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으셨나 봐요. 시댁에서 맞는 첫 명절인데 예상하지 못한 소란이 생겨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고 있던 제 며느리한테 갑자기 화살이 돌아가더군요. 너가 손주 며느리 혜민이구나. 너희 시모 되는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제사 음식이랑 차례 음식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네가 다 해야 될 거야. 다 못난 너희 시모 때문이니까 원망하지 말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고생은 저까지만 하면 됐지. 제 며느리도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려고요? 네가 하기 싫다는데 어떡해? 그러길래 너부터 똑바로 하지 그랬어? 손주 며느리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시모라는 사람부터가 전통을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애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제 며느리가 이런 고생하려고 저희 아들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전 절대 이런 고생들 대물림 시킬 생각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결혼하고 첫 명절을 맞은 제 며느리한테까지 화를 내세요? 명절날이니 정말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날 찾아온 제 며느리한테까지 그러니 더 이상은 좋게 못 넘어가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고작해야 30대 초반인 며느리한테 저도 이해하지 못할 전통과 예법을 강요하시려고 하니 어떻게든 말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세대도 이해하기 힘든 시어머니만의 전통과 문화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했고요. 그래도 제가 더 목소리를 높이면 저번 설날 때처럼 또 명절날 집안에 난리가 날까봐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께서 가방을 들고 오시더니 지갑을 꺼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야단을 치다 손주 며느리한테 갑자기 용돈을 주실 리는 없는데 왜 지갑을 찾으시는가 했더니 10,000원짜리 몇 장을 지갑에서 꺼내 제 며느리한테 던지시더군요. 지금 당장 시장 가서 장부터 다시 봐. 가서 어디서 뭐 사야 되는지 내가 다 적어줄 테니까 지금 당장 나가. 지금 바로요? 제가 이 동네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혼자서 가요? 네 시모가 안 한다는데 그럼 너 혼자 가야지. 이 늙은 내가 대신 갈까? 혜민아, 가지마.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그냥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가 있어. 뭐해, 빨리 시장 안 가고? 이 집에서 누가 어른인지 몰라서 그래? 너희 시모가 위에야? 내가 위에야? 더 손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쭈뼛대고 서 있는 거야? 혜민아,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 너가 왜 장보러 시장에 가야 해? 엄마가 너희 먹을 거 다 만들어놨는데 뭘 더 만든다는 말이야? 그냥 엄마가 너희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음식 먹으면 되니까 아들 방에 가서 둘이서 먼저 먹고 있어. 이게 지금 어디서 손주 며느리까지 망치려고 하고 있어? 너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손주 며느리까지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린 건지. 어휴, 혜민이라고 그랬지? 이 할머니가 너희 시모 대신에 직접 전통이랑 예절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 너희 시모 말 듣지 말고 이 할머니 말만 들으면 돼. 음식은 좀 할 줄 아니? 모르면 지금부터 하나씩 배우면 되니까 지금 시장 가서 재료들 먼저 사오렴. 어머니, 이 집에 시집 와서 종노릇하면서 하인 취급받았던 건 저랑 저희 형님까지면 충분하잖아요. 왜 저희 며느리까지 이 고생을 못 시켜서 안달이신 거예요? 이게 정말 올바로 된 전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다른 집처럼 명절을 좀 즐겁게 보낼 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지켜야 할 전통이 있고 예법이 있는 거야.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너가 뭔데 없애려고 들어? 엇나간 건 너 하나면 충분해. 손주 며느리는 너 대신 내가 직접 제대로 가르칠 거니까 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그렇게 근본 있는 집에서 며느리들을 하인 취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 집안에 시집 오신 거잖아요. 어머니도 원래 이 집안 사람 아니고 저희처럼 시집 오신 입장에서 어떻게 저희를 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세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차례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 순간 집안에 정적만 흐르더군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시모가 차례상을 뒤집어 엎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모두 1분이 넘게 제 자리에 얼어붙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제 며느리 혜민이가 땅에 나뒹구는 음식들을 주섬주섬 정리를 하더군요. 제 며느리한테 네가 이걸 왜 치우냐고 가만히 있으라 얘기를 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만들어. 오늘 밤 새도 좋으니까 지금 장부터 다시 보고 싹 다 다시 만들어. 왜 다들 아무 말이 없어? 내 말이 안 들려? 다시 만들라니깐. 다들 아무런 말이 없자 시모는 아직 상위에 남아있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엎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명절인데 정말이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앞에 선 시엄마인데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실 수 있는 건가 싶어 손이 다 떨리더군요. 정말 이참에 연을 끊고 남남으로 살더라도 이번에 확실히 결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저도 소리를 지르고 차례상을 마저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순간 제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곤 다시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을 주섬주섬 정리하더니 어질러진 거실 바닥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제 며느리한테 좋은 시모가 되고 싶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엄마와 딸 같은 관계가 되고 싶었는데 제 뜻과는 상관없이 저희 집에 와서 못 볼 꼴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마치 제가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시모가 뒤집어 엎은 명절 음식들을 제 며느리가 혼자 정리하고 있는 걸 보자 형님께서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주버님한테 지금 더 있을 상황이 아니니 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도 시모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무척이나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시모는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여전히 씩씩대며 화를 주체를 못하고 있었고요. 시모는 아주버님이랑 형님께 끌려가다시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며느리를 잘못 둬서 집안이 무너지고 있다며 끝까지 소리를 지르시면서요. 그 뻔뻔하던 아주버님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저희 남편한테 조용히 조카 며느리 앞에서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뜻밖의 사과를 받자 저희 남편도 조금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주버님 본인이 봐도 어머니께서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시모랑 큰형님네가 모두 돌아간 후 저희 집은 마치 초상집처럼 우울한 분위기만 맴돌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 잠시 바람 좀 쐬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오겠다며 잠시 집을 나갔고 저는 제 며느리를 앉혀놓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혜민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우리 집 며느리가 돼서 처음 맞는 명절인데 이렇게 돼버려서 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도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일도 아닌데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미안해서 앞으로 사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구나.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해. 앞으로 엄마가 진짜 친딸처럼 생각하고 잘 해줄게. 정말 부끄러워서 너 얼굴을 못 보겠구나.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혼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명절 당일에 안 오고 하루 전에 미리 와서 같이 음식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시장에 장 보러도 같이 따라갈게요.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고생했으면 됐지. 너까지 그런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만약에 명절 때 음식 만들더라도 이 엄마랑 같이 우리가 먹을 정도만 만들면 돼. 오늘 시할머니가 너한테 한 말들은 가슴 속에 담아두지 마. 나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너한테 이런 걸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벌써 기분 다 풀렸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도 굳이 저희 부모님한테 말하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세상에 저희 며느리처럼 심성이 착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제가 사연을 제보한 인생 이야기 채널에 있는 다른 사연을 보니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는 며느리도 있던데 그런 며느리에 비하면 저는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시댁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는가 봅니다. 어제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직접 시할머니한테 얘기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조심스레 물어보니 요즘은 제사랑 차례도 다 간소하게 차리고 시대에 맞게 성균관에서도 간소화된 차례상 차리는 법을 내놨다고 말씀을 드리려 한다더군요. 그리고 명절 때 굳이 차례를 안 지내더라도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사코 저희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자기 시할머니 되는 제 시모한테 괜히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 가슴 속에 상처로 남게 되는 말들을 듣게 될까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어른들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잘 들을 자신이 있다며 며칠 있다 직접 얘기를 해본다고 하네요. 시모와 시할머니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며느리의 선한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저는 사실 시모한테 쌓여있던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고 며느리가 시할머니한테 이해할 수 없는 모진 말들을 듣게 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하소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삿날이나 명절 때만 되면 수십 가지가 넘는 음식들을 만들고 그걸 다 먹지도 못하고 다 가져가지도 못해 결국 버리게 되는 일들은 제 선에서 끝내고 싶은 거죠. 저희 며느리는 제가 수십 년 동안 겪은 이런 고통들을 안 겪게 만들고 싶거든요. 다른 집들처럼 명절 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회가 되면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제 딸이라 생각하고 잘 대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우스운 꼴을 당하게 만든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참 속 깊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 며느리가 저와 저희 시모 사이의 오해를 풀고 다음 명절 땐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데 이걸 말려야 하나 가만히 냅둬야 하나 정말 하루 종일 고민이네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즐거운 추석 명절날 이런 황당한 일을 안 겪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집안 얘기를 제 친구들에게 할 수도 없고 어디 말할 곳이 유튜브밖에 없더라고요. 제 사연을 받아주신 채널 운영자분에게 감사드리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9월 중순을 넘어서 10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들 남은 올 한 해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댓글로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제 사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